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과 친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네를 소개해드리며 영화 제비꽃 여인 함께 보겠습니다. 마네는 올랭피아와 풀밭 위의 점심 식사로 유명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작품 모두 당시에는 엄청 욕먹었던 작품인데요. 당시 상황이 이 영화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865년 산업풍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마네의 올랭피아는 이렇게 당시 엄청난 충격을 주며 논란이 됐던 작품인데요. 성난 관람객들이 지팡이를 휘둘러서 그림을 찢어버리려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왜 그런가 싶을 수도 있지만요.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보던 그림은 옷 벗은 여인이 똑바로 관람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눈을 내리깔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그림 속 나체 여인을 감상하는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아름답게 표현된 누드 그림을 미술 작품으로 감상하고 있는데 어찌 눈을 똑바로 뜨고 봐, 이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게 당시만 해도 여성을 그릴 때 실제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여인을 그린다기보다 상상 속의 여신을 그렸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쁘게 포토샵돼서 나오는 애플리케이션만 쓰다가 평범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볼 때 받는 충격이라고 해도 될까요? 같은 누드를 그린 작품이지만 까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은 극찬을 받으며 입선한 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겠죠. 올랭피아는 파리의 고급 창녀들이 애용하는 가명 중에 하나였다고 하고요. 당시 목에 거는 이런 장식은 창녀들이 즐겨 했다고 합니다. 올랭피아를 위해서도 많은 습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가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마네는 참 많은 욕을 먹기도 했지만 이렇게 욕먹은 두 작품이 대표작처럼 알려져 있죠. 마네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현대적으로 차용한 것이라 올랭피아가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는 몰랐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당시 즈음의 분위기가 스튜디오에서 배운 대로 외워서 그리지 말고 보이는 것을 살아 숨쉬는 그대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움직임에서 인상주의가 나오려 하는 즈음입니다. 여기에 여성의 누드가 사실적으로 더해져서 주는 충격인 거죠. 마네의 올랭피아 속 뮤즈 빅토린 미랑입니다. 마네가 그녀를 그린 마지막 그림인데요. 1873년에 그린 이 그림 찰로를 보면 올랭피아의 모델이었던 그녀의 눈빛에 당돌한 기운이 빠지고 담담한 표정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후 빅토린과 마네의 사이는 멀어졌는데요. 그녀가 화가의 길에 들어서면서 1876년 살롱에 출품한 작품이 입선한 후 5차례나 더 입선한 반면 마네는 1876년 출품한 작품이 낙선한 것도 둘 사이를 멀어지게 했을 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Olympia, elle a fini en hauteur. Bien sûr, je m'en souviens. Cette femme nue, ce regard, ce chat. C'est ça. Le véritable artiste de cette toile, c'est le modèle. Vous avez raison. Elle est libre. Et c'est cette liberté que j'aime peindre. 이 영화를 통해 당시 여성 화가의 삶도 엿볼 수 있는데요. Moi, les demoiselles qui peignent sont désintéressées. Oui, mais elles finissent par se marier et relâchent leurs efforts. Regardez ces murs. Il n'y a pas une seule peinture de femme ici. Vous comprenez qu'on ne peut peindre que ce qui nous pousse à peindre. La peinture, c'est 그림에 대한 마네의 철학도 곳곳에 담겨 c'est 있습니다. la force de l'ombre à la lumière. C'est dans la tête une toile qui s'inspire d'une œuvre de Goya. J'aimerais mademoiselle 그림은 Berthe 전쟁이라고 말하며 모사를 하고 다른 화가의 수업을 받는 것보다 자신의 스튜디오에 오면 더 배울 것이 있을 거라는 마네가 그린 피리 부는 소년입니다. 마네의 스튜디오로 떠나 그곳에 걸려있는 그림을 구경하는 재미뿐 아니라 그림 속 피리 부는 소년을 만나는 것도 신기하죠. Mon parrain va avoir un peu de retard. 마네는 검은색, 붉은색, 흰색의 색조로 인물의 실루엣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법은 1865년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배웠다는 사실이 마네의 편지에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그림이 1866년 살롱에서 거부되자 예술의 변화를 예감했던 에밀 졸라는 신문 기고를 통해 그렇게 간결한 필체로 그처럼 힘있는 미적 효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며 마네의 정확성과 간결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그림 화실에서의 점심 속 중앙 앞에 서 있는 소녀는 마네의 아들 레옹이고 왼쪽에 주전자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하녀이며 오른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은 꾸띠르의 화실에 재학할 때 만난 친구 화가 오기스트 루슬랭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올랭피아에 등장한 고양이가 앞발로 얼굴을 닦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림 중 하나인 풀바디의 점심 식사입니다. 마네는 처음에 풀바디의 점심에 나체 여인을 등장시킬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센강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누드를 그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마네는 스페인의 거장 벨라스케스의 기법을 흉내낸다는 살롱의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이탈리아 거장의 주제와 구도를 의도적으로 모방했습니다.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보여주면 내가 이제 이탈리아 기법을 베낀다고 비난하겠지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구도와 자세는 라파엘의 동판화 파리스의 심판에서 따온 것입니다. 벌거벗은 여인과 옷 입은 남성의 조합도 베네치아의 화가 조르조네의 전원의 합주에서도 있었던 인물의 구성인데요. 그럼에도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야외에서 피크닉을 하며 잘 차려입은 신사들 앞에 왜 발거벗은 여인의 모습이 있냐며 외설적이고 저급한 그림이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르네상스의 두 거장들의 작품은 등장인물이 누드라고 비난받진 않았는데요. 마네의 작품은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원근법 등 미술의 규칙을 무시한 것도 이슈가 됐습니다. 법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마네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마네 아버지는 자신처럼 아들도 법률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오기스트 마네 부부입니다. 높은 법관이자 법원 고문이었던 마네 아버지는 긴장한 모습의 노인으로 그려졌는데 이 그림이 완성된 후 2년이 지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림 공부를 하던 마네는 음악교사인 수잔 레오프와 사랑에 빠져 아들까지 낳았지만 아들 레옹의 성은 다른데요. 수잔과 마네는 10년 이상 내연 관계로 지내며 마네의 아버지가 떠난 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마네의 작품에 등장한 아내 수잔입니다. 마네의 첫 누드 작품이라는 논란 ним프는 수잔을 모델로 고전 대가들의 화풍을 본떠 풍만한 여체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독서에서는 흰 드레스를 입은 수잔과 그 뒤로 책을 읽고 있는 레옹의 옆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Chère mademoiselle, J'aimerais, mademoiselle Berthe, que vous posiez. pourquoi fais-tu des manières alors que tu sais que tu vas dire oui? Je peux dire non. 마네의 모델이 되어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베르테 무리조. 영화 제비꽃 여인을 보면 당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던 마네는 모리조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세상의 눈을 피해 그녀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며 자신의 동생 외젠과 모리조의 결혼을 주선합니다. 발코니의 세 모델들은 마네와 절친한 예술가들입니다. 루브르에 갔을 때 팡탱 라투르가 소개한 여인 모리조와 그녀의 옆에 파라솔을 든 여인은 수잔과 협연한 바 있는 아마추어 바이올린 연주자 파니 클라우스이고 그녀는 나중에 화가인 마네의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뒤에 서 있는 남자는 풍경화가 안토넨 기우메입니다. 기우메에 의하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네는 포즈가 마음에 들 때까지 15차례 이상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델을 각각 독립된 포즈로 습작한 후 캔버스에 구성했는데 국전에 걸린 이 작품을 보고 모리조는 만족해하면서 언니 에드마에게
마네의 그림은 늘 야생 열매나 아직 덜 익은 과일 냄새를 풍기는데 그게 마음에 든다며 호기심 많은 관람자들은 내가 창렬하고 수군대는 것 같지만 그림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추하다기보다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마네의 그림 속 11점의 초상화에 등장하는 모리조는 1841년 상류층 집안의 고위 공직자의 딸로 태어나 밀레의 스승이었던 코로에게서 미술 과외를 받습니다. 마네는 1868년 모리조를 만나 처음에는 화가와 모델로 시작했지만 아내를 지키면서 베르테 모리조를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조는 1874년 마네의 친동생인 외젠과 결혼을 합니다. 마네의 동생 외젠과 베르테 모리조 사이에 혼잣말이 오갈 당시에 모리조를 그린 마네의 그림입니다. 검정색의 힘과 단순한 배경, 장밋빛이 감도는 백색의 깨끗한 피부, 가히 현대적이며 신선한 모자의 독특한 실루엣, 즉 인물의 외양을 감싸는 모자와 끈, 리본의 형태, 어딘가를 응시하는 시선과 그윽한 눈빛에 커다란 눈망울을 지닌 이 모델은 일종의 부지의 존재를 웅변한다. 폴 발레리가 1872년에 그린 베르테 모리조의 초상을 마네 예술의 정수라고 생각한다며 호평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당시 여류화가 모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서 미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자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러브아트 지인TV